북한과 미국은 양 정상 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걸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고 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럼 이제 정말 우리는 머리에 북한의 핵을 쥐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지금은 KDY 랩이라는 방산 국방 컨설팅 업체 CEO로 있고요. 이 밖에 KD 패스 뉴스라고 국방, 방산, 항공우주를 다루는 또 인터넷 뉴스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회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즘 사실 이제 국방, 외교, 안보, 방산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선거가 있던 날 제가 이제 뭐 뉴스 특보도 나가고 했는데 이번 선거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박빙승부가 되지 않겠냐, 해리스와 트럼프의 박빙승부 되지 않겠냐라고 미국의 조사기관들이 많이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 틀렸죠, 지금. 이제 기존 언론 매체들의 역할이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SNS가 지금은 정말 대세가 됐구나.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의 X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고 아는 동생이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에 근무를 하게 돼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집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가 치안. 그만큼 이제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치안적인 문제가 생활에 있어 핵심이 됐고 그게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사실 이제 이전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하질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당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하여튼 우선순위가 된 걸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 미국 경제 특히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가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할 거라 생각했던 흑인들 그중에서 남성들이 트럼프로 돌아섰거든요. 흑인 계열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제외라고는 볼 수 없고 주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많은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로 돌아선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이번 선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좀 트럼프 일기를 돌아보면 동맹국들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았었거든요. 2기 때도 이게 좀 심해지지 않겠냐. 특히 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안보에 지금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제 내년 1월 말에 아마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1기 때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기 때도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압박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거 기간 중에도 방위비 분담금, 특히 우리나라 관련된 방위비 분담 관련돼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를 뜻하는 머니머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한 표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인제 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제 한 $100억 내놔라. $100억 환율 계산해 보니까 약 13조 원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병력을 빼겠다고 하겠죠. 주한미군 뭐 줄이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상당히 무서운 게 일단 의회 상하원을 다 거의 과반을 지금 장악을 했고 공화당이 대통령 행정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그다음에 인제 사법, 법적인 부분도 대법원도 거의 인제
보수적인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입법, 사법, 행정을 거의 트럼프가 다 장악을 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일기 때와는 다를 거다. 그리고 국방 수권 법안을 개정해서 병력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방위 분담금 압박하고 또 한 가지로는 한미 연합 훈련이나 아니면은 인제 전략 자산, 북한이 핵 뭐 실험하고 미사일 쏠 때마다 미국이 전략 자산 날라오는데 이것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좀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코리아 패싱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그리고 17년부터 본격적으로 1기 행정부를 꾸려 나갔는데 17년에 막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랬죠. "내 책상에 핵 발사 단추가 있다고. 내게 더 커." 막 이러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인제 북한과 이 미국의 위기가 갈수록 이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17년에 또 미국의 핵 항공모함 3 척이 동해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핵 항공모함 3 척을 보내거든요.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 국방부나 연합사 주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당시 남북 접촉을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저러는 거냐." 그래서 인제 17년 말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18년 초에 '북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인제 김여정이 그때 내려와서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위기 속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인제 북미 대화 특히 인제 북미 정상회담이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트럼프가 선거 때도 그런 얘기했죠. 인제 "김정은하고 전화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중간에서 나설 그런 이 거리가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상. 직접 대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우려되는 게 코리아 패싱이죠.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직접적인 북미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수차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제가 인제 얘기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손에 넣고 특히 인제 1기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뭐 예를 들어서 존 볼튼 같은 사람들 네오콘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트럼프의 이런 북한과의 대화에서 돌발적인 상황을 그런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존 볼튼, 매티스 전 미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근데 2 기는 어 정말 이 트럼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모가 될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북미 대화도 정말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참모진이 되고 트럼프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는 인제 패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인제 북미 대화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점점점 적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이렇게 코리아 패싱 이슈가 나올 만큼 관계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2018년도에 인제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있었고 하노이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그 이미 인제 북한과 미국은 양 정상 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은 사실 인제 그걸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북미가 대화에 나선다 그러면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그게 인제 남북 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대화를 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직접적인 대화로 많이 갔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향후에 진짜 코리아 패싱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코리아 패싱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뭐 일단 첫 번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다음 두 번째, 제재를 풀어달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특히 이제 김정은은 정상국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2기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적이 한 4개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근데 바이든 2기는 확실해요, 주적이. 중국.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개의 국가들, 이란, 러시아, 북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하고도 너네 핵 보유국 인정해 줄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너네 제재도 풀어줄게. 다만 저기 우리의 이 대중국 노선에 너희도 같이 참여를 해. 그럼 우리가 너희 원하는 거 해줄게. 이 트럼프 지금 2기 참모진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그래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란은 아마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란을 이제 옥죄는 그런 수단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우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뭐 이제 우크라이나전도 빨리 끝내서 러시아도 이제 제재 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대중국 노선에 너희도 동참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란은 뭐 이스라엘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사실 북한의 핵 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상황인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그건 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안보적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북한이 몇 달 전에 갑자기 이 농축 우라늄 시설 보여줬어요. 원심 분리기. 저는 그때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야, 쟤네들이 저거 이제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하노이 그때 북미 정상회담 때 노딜로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썰에 의하면 저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당시에 연변을 내주고 이 핵 문제를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존 볼튼 같은 사람이 야, 연변 말고 또 있잖아. 우라늄 농축 시설 있잖아. 증거물을 거기서 꺼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화들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대선 전에 농축 시설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북한은 뭐 핵무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여준 거다라고 이렇게 막 했지만, 저거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들고, 또한 이제 몇 주 전에 또 북한이 화성 19형 ICBM 발사도 했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미국은 잘 되면 우리 이거 안 할게. 그리고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보면 의아한 점 중에 하나가, 보통 러시아나 미국도 한 종류, 두 종류 정도밖에 개발 안 해요, 새로운 ICBM을. 북한은 막 지금 보면은 막 서너 종류를 개발했거든요. 과연 저게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쇼잉인 건지,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심은 겁니다. 우주 공간을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중요한데, 북한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일종의 자신들 몸값 올리기 위한 쇼잉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안 가져도 준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5,000km 미만의, 그러니까 이제 이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만 때릴 수 있는 것만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뭐 중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뭐 500km, 뭐 1,000km 이런 거 되는 것들, 그 정도만 가져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내려놓고 우라늄 농축 시설 연변 다 포기하고 제한된 수량의 핵 무장을 갖추고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이제 진짜로 만약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고 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럼 이제 정말 우리는 머리에 북한의 핵을 쥐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다음에 인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인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해구산을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상 무료로 제공했던 해구산과 관련된 것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좀 여겨집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의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지금 병력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거 없이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둘 다.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인해서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만약에 북한군이 투입이 안 되면 러시아는 그러면 모병을 하든 진병을 하든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제 북한이 지금 참전을 사실상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인제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북한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이 병력을 보내게 되면 지금은 인제 포탄이나 미사일 팔아서 뭐 에너지라든가 뭐 식량으로 물물교환 형식으로 받지만 병력을 보내면 돈을 줘야 됩니다. 월급을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나왔지만은 이런 북한군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 있는 이제 전쟁터에 투입될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월 한 2,000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을 해 보면 이제 국정원이 12,000명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400만 불 정도 될 텐데 그러면은 거의 3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매달 북한은 300억에 달하는 현찰을 받는 거죠. 물론 그 돈을 병사들한테 다 주지는 않겠지만 당국이 다 가져가겠죠. 이거만한 빚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도 매달 300억의 영업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인제 외화 관련된 부분에서 큰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 탈북자분들 그런 얘기도 하세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럼 위로금으로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매달 300억 이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은 인제 300억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데 이게 4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00억이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런 것도 큰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뭐 각종 제재를 해 왔는데 제재에 인제 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건 우리가 인제 과거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과거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참전한 분들이 인제 받아오는 월급들 달러로 받았던 월급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 북한도 그런 걸 노리는 거죠. 물론 인제 우리하고 성격은 완전 다르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외화 소득원이 생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향후 좀 향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징집되어 갔나요? 지금 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뭐 특수작전군 소속이다. 특수작전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육해공 해병대 4개의 병종이 있는데 북한군은 아예 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병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뭐 특수작전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작전군은 어떻게 보면 인제 뭐 우리의 특전사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특전사 후방에 침투해서 제2의 전선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면 북한의 특수작전군은 특전사 성격을 가진 부대도 있고 우리를 치면 육군에 보면 특공 뭐 이런 부대도 있잖아요. 그런 경모병들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수부대 그다음에 인제 특공부대
뭐 그다음에 우리 치면은 뭐 해병대 같은 성격의 그런 부대들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나온 영상들을 봤을 때는 그중에서도 베테랑들은 안 보낸 것 같아요. 보통 인제 뭐 2-3년 차들 이런 위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근데 뭐 부상당한 영상도 인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인제 막 보급품을 받는 그 영상도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 부상당한 병사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머리에 피 흔적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저게 상황이.' 좀 그렇게도 보여지고 인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막 북한 특수작전군의 전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물론 좀 2-3년 차라면 그렇게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인제 실제 지금 인제 뭐 뉴스에 나오지만 뭐 사상자도 생겼다 부상자 생겼다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만약에 전투에 투입이 되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인제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잡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탈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부메랑 효과로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인제 돈을 버는 측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좋겠지만 이게 또 부메랑으로 날아와서 또 정권의 어떻게 보면 취약성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이 모스크바에 최근에 보면 북한 사람인데 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을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요. 그 러시아 내에서도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이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어떤 기자도 소식통에 따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수치에 따르면 지금 이제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포르노를 보고 있다. 뭐 그런 게 한번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처럼 이렇게 막 뭔가를 많이 통제하고 이런 사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이게 심경의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내에서도 탈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보던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메랑 효과로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게 인제 그런 부분입니다. 인제 외부 세계의 새로운 시야를 인제 넓혀 가는 거죠. 그러면 인제 심리적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북한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가 있는 북한군 그 이제 병사들 가운데는 이제 보위부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보위부의 감시를 받는데 그런 감시를 더 엄격하게 받겠죠. 인제 만약에 그런 SNS를 보다가 걸리면 뭐 징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북한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탈북하셨던 외교관분들을 보면 해외에 나가면 인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김정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김정은 찾아보면 인제 한국말로 된 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제 귀순이나 탈영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저게 부메랑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